네, 뉴욕 증시는 오랜만에 빨간불을 켰습니다. 나스닥은 무려 8거래일 만에 반등했고요. 하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연설을 앞두고 시장은 여전히 조마조마해 보입니다. 달러화는 역사적인 강세를 이어가며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죠. 원달러 환율도 고공행진 중입니다. 1,400원을 열어놔야 한다는 전망이 시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연일 개입하면서 시장을 진정시키려 애쓰는데 아직까지는 소용이 없어 보이죠. 교보증권 김영렬 리서치센터장 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노동절을 마치고 다시 한 주를 시작했지만 하락세를 면치 못했었는데 뉴욕 증시 오늘은 오랜만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여전히 지난 8월 말 잭슨홀 미팅 이후에 상당히 공격적이고 매파적이었었던 어떤 긴축 기조의 영향 등이 아직 뉴욕 증시를 짓누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또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채권 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문제는 이런 상황 등이 이제 이달 20일, 21일에 열리게 될 FOMC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될 거고 그 이전까지 관망세를 유지시킬 가능성은 조금 더 커 보입니다. 또 우리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에 발표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역시 이 9월 FOMC와 향후 연준의 정책 기조를 가늠하는 데 있어 상당히 중요한 결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문제는 지금의 어떤 조정 상황 등이 지난 6월에 경험했었던 것 같은 공포스러운 상황이냐라는 점과는 조금은 거리를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정책 금리가 오른 상태에 있고 추가적으로 인상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임계치에 다가서고 있다는 점도 이제 투자자들이 인지를 해야 할 텐데 아직까지는 공격적인 이 정책 당국의 어떤 발언 등에 의해 다소 좀 위축된 모습 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거시 지표와 기업 실적 전망 등에 대한 내용 등이 맞물려서 이런 정책 기조에 대한 어떤 적응 과정 등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제는 미국 ISM의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양호하다 이런 발표가 나오면서 시장 흐름이 다소 좀 바뀌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경기 침체 경고음이 커지고 있는 와중에 미국은 유럽이나 중국보다 경제 상황이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근데 또 같은 날 나온 S&P 글로벌은 미국 서비스업 PMI가 또 악화되고 있다고 발표를 했어요. 다소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두 지표 모두 서베이 지표입니다. 그래서 현재 경제 분위기가 어떻습니까?라는 것들을 묻는 하나의 설문에 가깝기 때문에 어떤 지표가 옳다라고 절대적인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S&P 글로벌 그 서비스 PMI 같은 경우는 400개 기업 패널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집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들의 집계된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최근에 시장 금리가 많이 올랐고 이렇게 금리가 올라서 민간 소비가 위축되다 보니까 소비 심리는 조금 더 경직되는 것 같다라는 어떤 둔화의 신호를 드러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ISM 서비스업 지수 같은 경우는 공급자 협회에서 취합하는 서베이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들 사이에서 나오는 것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공급자들 사이에 현재 물가 상승의 이유 등이 여전히 공급망이 원활하지 못한 측면 등이 좀 큰 것 같다. 이렇다 보니 어떤 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히 강한 편이어서 그렇게 서비스 산업에 대한 어떤 위축된 모습 등은 발견되고 있는 것 같지가 않다. 이런 반응 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지표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의미를 담을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대신 앞으로의 방향이 어떨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 현재 연준은 약간의 경제적 손실을 감내해서라도 물가를 잡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물가의 둔화 신호가 보이면 보일수록 이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 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서비스업 지표들의 어떤 중기적인 방향은 조금 더 위축되는 쪽에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환율 얘기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 1,380원까지 돌파했습니다. 1,400원대까지 열어놔야 된다라는 전망에 점차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110을 돌파했고요. 엔화도 유로화도 지금 달러와 비교해서 하락세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신흥국은 물론이고 선진국도 이 강달러, 킹달러 기조의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는 하나의 구조적 변화의 의미로서 이제는 살펴야 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왜 이렇게 달러의 가치가 오르느냐 라는 점은 결국 지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 왔었던 팬데믹이라는 상황뿐만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적응 여부 등을 각국 경제가 지금 테스트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똑같이 금융시장만이 놀래서 상당히 좀 불안정한 상황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져 왔었던 어떤 수요 활동과 생산 활동 등이 크게 바뀌는 모습 등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데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좋지 않은 경제 환경을 베이스로 각 나라별 어떤 펀더멘탈을 체크하다 보면 여전히 미국 경제는 견고하다라는 점 등이 확인되어 가고 있는데 유럽이라든지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의 어떤 경제 상황과 펀더멘탈은 조금씩의 허점 등을 드러내고 침체의 모습 등을 보여주기 시작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 등이 순환적으로 이 달러의 가치를 더욱더 돋보이게 만들고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 원화 입장으로서는 우리 어떤 교육 환경이 조금씩 약화되는 측면들은 있지만 당장 구조적인 침체의 어떤 문제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은데 조금은 아쉬운 대목으로 볼 수는 있겠죠. 우리 경제 역시 지금의 우호적이지 못한 경제 환경에 생존하기 위한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볼 수 있고 가계와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어떤 각종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고민하는 것이 좀 필요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강달러 기조가 미국을 제외하고 모두 불행하게 만든다. 그렇다면 미국은 뭐 예를 들어서 구매력이 높아진다든지 상대적으로 수입 물가도 낮아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강달러 기조가 단기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시각을 좀 더 길게 해보면 미국에도 부정적일 것이다. 이런 분석도 고개를 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조금 전 말씀하신 부분 중에 미국민들의 구매력을 강화시킨다는 점이 가장 주목되는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수입 물가에 대한 부담이 커져가고 있지만 오히려 미국민들은 물가에 대한 부담을 생각보다는 좀 덜 느껴가고 있다는 거죠. 우선은 수입 물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측면 등도 있고 여전히 생활 물가가 올라가고는 있지만 그와 동행해서 임금이 올라가는 부분 등이 상쇄시켜 줌으로써 씀씀이가 그렇게 위축되지고 있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지속됐을 때 추후에 있을 수 있는 경기 침체 문제 등이 등장할 경우 연준의 정책 수단이 정책 카드가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식해둘 필요가 있겠는데요. 만약 자산 시장이 원치 않았었던 시스템 리스크를 받아서 경기가 일시적인 충격을 받는 일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미국 정책 당국은 경기 침체에 맞설 수 있는 카드를 갖지 못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에 등장 가능한 부채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이 문제들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것은 결국 미국 정부가 될 수밖에 없게 될 텐데요. 약간의 시차의 차이가 있을 뿐 다양한 경로 등을 통해서 기업과 가게를 괴롭히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에 대한 충격이 지금 달러 통화 가치가 오르고 있는 미국은 천천히 받는다라고 보시는 부분이 맞겠고요. 오히려 지금 통화 가치가 평가절하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은 좀 충격을 신속하게 받고 있는 상황에 있다는 차이 정도로 이해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세계 어느 곳보다 유럽 상황이 좋지가 않죠. 뭐 러시아발 에너지 가격 급등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이렇기 때문에 오늘 밤 이제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결정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올릴 것이냐, 빅스텝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넘어서 자이언트 스텝까지도 밟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우선 물가 상황만 놓고 본다면 유럽 중앙은행 역시 미국 연준의 길을 따를 수밖에는 없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유럽 연합의 통화 정책이 통합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재정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점을 우리가 의식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현재 유럽 실질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상태에서
여전히 실업률은 미국과 비교해서 본다면 실업률은 높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정책 금리마저도 시키다 보면 결국에 등장하게 되는 것은 재정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금 엄습할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정책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각국 그 국가들은 발행하게 될 국채에 대한 이자에 대한 부담 등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데 과연 경기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 수지가 좋지 않다라면은 앞으로 이자를 감당할 능력이 있냐라는 퀘션 마크가 묻게 될 거라는 거죠. 결국 유럽 중앙은행의 긴축 기조의 고삐가 조금 당겨진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연이어서 등장하게 될 것은 재정 불량국들에 대한 문제 등이 시장에선 제기가 될 겁니다. 과연 이런 혼란이 다시 한번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등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런 영향들 때문에 현재 독일의 닥스나 프랑스의 까크 같은 주요 지수의 위치가 저점에 가장 접근해 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 위기감이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쪽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제 코스피 짚어보겠습니다. 2,400선 무너졌습니다. 역시 환율 영향이었습니다. 강달러 기조가 지속되면서 전반적으로 투심이 계속해서 짓눌리게 되는 그런 형국인데 국내 증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투자 환경이 우호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다 보니 연휴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어떤 매도까지 더해졌었던 것이 어제 코스피 2,400을 하향 이탈하게 된 영향이었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뉴욕 증시 결과가 반영되어서 반등은 기대가 되는 상황이지만 뭔가 드라마틱한 추세의 변화를 우리가 단언하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여전히 경계 모드가 유지될 수 있는 여지는 있어 보이는데요. 대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난 8월 말부터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은 있지만 현재의 조정 상황이 새로운 저점을 보기 위해서 진행되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6월에 우리 국내 증시가 패닉셀에 빠졌었던 상황과는 분명히 정책 변화에 대한 적응 과정도 겪고 왔고 앞으로의 경제 심리가 이미 위축되어 있는 상태에 이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만 한다라는 상황으로 시장 심리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는 점이죠.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본다라면 연휴에 대한 부담이 분명 시장에는 상존하고 있는 측면 등은 있지만 지난 6월처럼 시장이 무기력하게 붕괴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어제는 외국인의 매도가 좀 시장에 더욱더 큰 부담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만큼 오늘은 이제 외국인의 스탠스의 변화가 어떤 식으로 다시 바뀌는지도 체크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때일 것 같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다시 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안의 물가 상황 일단 정점을 찐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한국은행의 대응이 앞으로 궁금한데 어쨌든 지금 환율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도 또 금리 인상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은행 행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단순히 물가 상승 속도가 둔화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정책 금리 인상을 이제 중단하기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여전히 물가는 현재 우리 실물 경제 그리고 글로벌 실물 경제에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다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칫 연내 이런 인상 기조가 중단된다라면 어떤 물가가 통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가정하에 추후에 지금까지 써왔던 정책에 대한 효과마저도 보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당분간 하는 역시 금리 인상 기조에 대한 상황 등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오히려 이렇게 어떤 통화 정책 기조가 타이트하게 유지되는 것과는 달리 우리 수출이 둔화되어 가고 있다거나 환율이 불안정해지는 상황들 이런 상황 등에 오히려 맞춤형 정책을 내놓는 것이 조금 더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결국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경제 심리를 적절하게 통제하면서 물가를 누르려는 것과 동시에 경제의 성장과 확장 기조가 멈추지는 않도록 유도하는 이런 정책 방향을 찾는 것이 지금부터는 고민해야 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에는 또 미국 FOMC라든지 빅 이벤트들도 예정이 돼 있고요.
앞으로 우리 투자자들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응해야 될지 판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당장 뭐 9월 남은 9월과 그리고 이제 4분기의 어떤 시장 환경은 뭔가 확장된 그 어떤 확장 국면에 대한 신뢰를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시장 국면이 온다라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 남은 기간 동안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무기력하게 시장이 녹아내리지는 않는구나, 붕괴되지 않는구나라는 하나의 저점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상황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분명 좋지 않은 거시 지표 등과 기업 실적에 대한 결과물들을 받아들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이렇게 좋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다시 좋게 만들 것인가, 이런 시선으로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바뀌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경제의 변화 속도는 상당히 느려져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정확한 투자의 어떤 타이밍이 나온다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이렇게 느려진 경제 속도만큼 시장의 변화도 오히려 변동성을 축소시키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시장 국면이다라는 점을 인지하시면서 조금은 여유 있는 투자 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라겠고요. 건강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교보증권 김형렬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